매매거나 전세거나 아니면 면적이라든지 준공 연도별로 아니면 세대수별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매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조건에 들어오는 물건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도고 레스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데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기능, 거주민 리뷰가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가격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도고 렉스를 클릭해서 보면 거주민 리뷰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고 그리고 별표로 나타내 있어요. 보통 거주민 리뷰라든지 아니면 좀 정보를 얻을 때 보통 호객노노로 많이 가세요. 호객노노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 정보랑 여기 있는 정보가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좀 호객노노의 정보는 살아있는 정보기는 한데 막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정보들. 근데 여기 정보는 좀 정제되어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택하시면 여기 보시면 리뷰를 이렇게 자세히 써놨어요. 누가 썼는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남자가 작성했고 2019년에 거주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저희는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서 떠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진솔된 막내 교육을 위해 이사 왔고요. 이런 식으로 교육을 위해 이사를 와야지 하시는 분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느끼는 점들을 자세히 써놨어요. 그래서 거주민 리뷰 보기 위해서 내가 이 아파트를 정확히 모를 때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이걸 볼 수 있는 데가 거주민 리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는 가격도 같이 볼 수 있어요. 여기 2016년 1월에 매매 시세가 11억이었고 전세 시세가 1억 5천 정도 됐어요. 매매 전세 차이가 2억이 안 났어요. 감흥이 없으시네요. 그래도 우와 이렇게 저만 이렇게 1억 8천 차이 났었거든요. 이런 기회 다시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반반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알아야지 이런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과거 시세로 봤을 때 매매 전세 붙어 있을 때가 있었네? 이제는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런 아파트는 아예 보질 않겠죠. 근데 이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당일 때마다 이런 아파트 매매 전세가 붙어 있었네? 이거 잘 봐두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세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렇게 보면 VR 홈투어가 있어요. 요새 집 잘 안 보여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을 잘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VR 저 이거 보면 좀 어지럽더라고요. 근데 진짜 잘 익숙하신 분들은 이거 잘 방향해가면서 보시더라고요. 구조가 어떻게 빠졌는지, 거실이 넓은지 방이 넓은지 이런 걸 보실 때 좋고요. 그리고 현장 투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실거주자 리뷰랑 달라요. 이렇게 실거주자 리뷰는 거주자들이 쓴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쓴 단지 정보예요. 실제로 저희 분위기 인상을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 단지에 갔다 와서 설명 쓰는데 여기에 차단기가 있었나 없었나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면 이거 현장 투어를 보세요. 여기 버스 어디서 타더라? 현장 투어를 보세요. 정말 자세히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관점을 보셔야 돼요. 저희는 투자자 관점에서 보지만 여기는 실거주자 관점에서 여기가 편한지 편하지 않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비교를 하면서 이 실거주자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볼 때는 이걸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현장 투어 쪽이랑 그리고 실거주자 리뷰 쪽이랑 이 두 개를 좀 정직관에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정 학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중학교, 어느 초등학교, 어느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은 전화 인장이에요. 분위기 인장까지 하고 나서 궁금한 거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전화 인장을 하셔야 돼요. 이때 필요한 어플이 티전화. 이건 통화 중 녹음이 가능해요. 그리고 투넘버. 이제 매수자 모드, 매도자 모드, 세입자 모드로 전화를 할 때 투넘버를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티전화는 발신자 표시가 잘 돼요. 이건 다 되는 거고 상호 또는 스팸이 표시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떴는데 보니까 현대부동산이에요. 근데 현대부동산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밑에 지도까지 나와요. 여기가 평소에 부동산이구나. 이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티전화하면 좋겠죠. 그리고 스팸 많이 오잖아요. 저도 하루에 거의 5통 이상씩.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주말에도 이렇게 와요. 근데 미리 스팸이 가면 보험 권유, 주식 권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스팸 문자도 같이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중 녹음. 저는 이것 때문에 원래 아이폰 유저였어요. 근데 안드로이드 넘어왔던 게 통화 중 녹음 때문이에요. 그냥 녹음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표시. 여기까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부동산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위치가 어디서 전화가 오는 건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넘버 플러스 같은 경우는 투넘버 서비스예요. 전화 인장 시 모두 전화 용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투자자 모드에서 전화를 할 때는 제 기본 넘버를 이용해요. 근데 반면에 제가 전세 세입자 모드라든지 아니면 매도자 모드로 전화할 때는 보통 투넘버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투넘버를 기억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저는 기억을 안 해도 돼요. 그 이유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티전화 통화 저장이에요. 혹시 티전화를 사용하시는 분은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티전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키를 누르시면 통화 자동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 녹음 클릭을 하시면 되고 통화된 걸 듣고 싶으시다면 통화 녹음 목록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아마 SKT만 이렇게 될 거고 다른 통신사는 좀 펌웨어를 좀 바꿔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걸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좀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인테리어 하거나 했을 때 분명 이렇게 말이 오고 갔는데 서면으로 기록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묵살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제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전화 통화를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특히 또 전화 임상할 때 꼭 녹음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좋은 질문을 했을 때 좋은 대답이 나오겠죠. 근데 처음에는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나서 들어야죠. 그리고 나서 들었는데 이 질문에 좋은 대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대답을 써놓는 거예요. 아, 나는 무조건 전화 임상할 때 이 질문을 꼭 한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레파토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하면 잘할 수가 없겠죠. 저 투자자인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아, 부동산 사장님이 그래 너 잘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주로 전화를 하는지 이런 습관 같은 것도 많이 고쳐야 돼요. 정말 투자자로서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되는지 잘 아시기 위해서 꼭 통화 녹음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플 같은 것도 있으니까 어플을 다운받아서 녹음을 시켜주셔도 돼요. 그래서 꼭 내가 녹음을 어떤 식으로든 하셔서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넘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넘버 플러스, SK 넘버 플러스예요. 그리고 올레 같은 경우, KT 같은 경우는 투넘버 플러스,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듀얼 넘버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거의 3,000원대랑 비슷해요. 그런데 투넘버 사용 요령이에요. 투자자 모드는 기존 번호를 사용하고 그 외 세입자 매도자 모드는 투넘버를 사용하면 돼요. 투넘버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전화가 이제 답장이 올 수 있잖아요. 그 부동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기존 번호에서 연락이 온다는 거는 아, 내가 투자자 모드를 전화했을 때 오는 거구나. 근데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발신 전화가 어디서 어느 번호로 연락이 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투넘버 쪽으로 연락이 온다면 아, 내가 세입자 모드거나 아니면 매도자 모드로 전화를 했겠구나. 그러면서 전화를 받아 아, 네 사장님 매도건 때문에 연락하시나요? 라고 뭐 대신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예 모두 전환을 하시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만 하시면 돼요. 번호는 외울 필요 없고 투자자 모드로 전화했을 때 그 외 세입자 모드로 했을 때 이제 번호 사용하는 게 다르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사장님이 물어보실 거잖아요. 가끔 전화번호를. 아,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럼 그럴 때 아, 핸드폰 바꿔서 지금 번호 기억이 안 나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돼요. 보통 부동산 가서도. 근데 전화 인증할 때 이런 거 관계 없으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부담 갖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현장 임장입니다. 현장 임장 나서는 이제 사진을 좀 찍어야 되겠죠. 어떻게 좀 찍으면 되는지, 어떻게 찍어야 좀 좋은 사진이 나오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반 카메라, 그리고 셀 에디트가 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를 좀 없애게 하는 방법이에요. 위치 저장 기능도 가지고. 혹시 단지 임장하다가 사진 찍는데 좀 이상한 분을 쳐다보지 않아요? 저 사진 찍고 있으니까 갑자기 관리사무소 아저씨가 와가지고 왜 사진 찍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연기력이 좀 필요해요. 아, 제가 지금 와이프가 만삭이라 가지고 여기 이사 오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좀 너무 같이 오고 싶었는데 같이 못 왔다.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여주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면 그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표정이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졌다가도 당연히 좋게 보겠죠. 아, 배우자를 위해서 고생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저도 그런 적이 많았는데 그때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분은 아, 여기 단지보다 저 단지가 더 좋다고 그런 말씀까지 해주세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내가 어떤 배달 받았을 때 도망가지 마시고. 왜냐면 저 소문 많이 들었어요. 누가 너 왜 사진 찍었을 때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하세요. 아, 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사진 찍고 있다고. 저때 뭐 사람이 나오거나 하진 않는다고. 아파트 단지 풍경 같은 것만 찍고 있다. 말씀하시면 돼요. 괜찮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그리고 좋은 카메라가 있어요. 이거는 블랙 스크린, 무음. 사진을 찍지 못하는 상황에서 찍지 못할 사진으로 찍을 때 쓰는 건데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이제 카메라 무음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셋 에디트 이거 받으시고 다운 받으시고 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요. 이걸 보고 포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간단해요. 이거 좀 내리다 보면 여기 이게 나와요. CSC 카메라가 나와요. CSC 카메라가 나오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이거 바꿀 거냐? 이거 에디트 밸류 누르면 되겠죠.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값으로 세팅을 하겠느냐. 이때 기본으로 1이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0으로 바꾸는 순간 카메라 찍을 때 협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좀 민망한 일은 없을 수 있겠죠. 그리고 좋은 카메라 설정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카메라 블랙 스크린, 그리고 진동 모드, 사진 알림 끄기 이거 해주시면 돼요. 카메라 블랙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사진 찍을 때 사진에 표시가 안 나요. 그리고 진동 모드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소리가 나는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동이 울리는 거고 사진 알림이 끈다는 거는 사진을 찍고 나서 그 사진 화면이 뜨는 걸 없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해주시고 근데 실제로 찍게 되면 좋은 카메라로 찍게 되면 상세 정보에서 아무것도 안 떠요. 대신에 일반 카메라로 찍게 되면 이렇게 내가 어디서 찍었는지 어떤 걸로 찍었는지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임장을 많이 다니고 나면 내가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무음 카메라로 찍어놨으면 진짜 모르는 수가 생겨요. 어디 찍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일반 카메라로 찍고 나면 이렇게 장소가 어디서 찍었는지 알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반 카메라로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위치 정보가 남는 카메라로 찍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좋은 카메라 제가 촬영을 했을 때 아까 처음에 제가 좀 부자연스럽게 촬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몰래 찍을 때 다들 이렇게 찍으세요. 근데 누가 봐도 티가 나거든요. 진짜 이렇게 찍다가 걸려고 사진 다 삭제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하면 이렇게 찍어요. 저도 연습한다고 이렇게 찍었어요. 이거 어떻게 찍었냐면 걸어가면서 찍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 정말 연습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다가 이렇게도 찍고 이렇게도 해요. 뭘 찍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는 몰래 찍지 않아요. 그냥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다 말을 해요. 부동산에게 말해서 혹시 사진 찍어도 되겠냐고, 좀 세입자분이나 아니면 집주인분께 말해달라고. 사진 전혀 어디 공유하는 거 절대 공유하면 안 돼요. 어디 공유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배우자한테 보여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찍고 사람이 나오면 절대 찍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찍어요 지금. 이게 좋아요? 아니면 이게 좋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못 찍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죄송한데 이 부분만 찍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머리에 기억해두고 나중에 나와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 수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 그리고 아파트 임장할 때 촬영 방법이에요. 처음에 동을 찍어요. 어디에 임장을 했는지는 알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 정보도 남은 거잖아요. 동을 찍으세요. 그 다음에 현관을 찍으세요. 이 동이 보이고 이제 현관이 보니까 몇 동 몇 톤 줄을 알겠죠. 그 다음에 화장실, 싱크대, 그리고 현관, 베란다. 이걸 찍는 이유는 뭘까요? 총 4장을 찍었어요. 화장실, 싱크대, 네, 여기 현관, 그리고 베란다. 이걸 찍는 이유는 뭘까요? 그쵸. 수리할 때 돈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찍으면 바로 네, 화장실 보면 이거 화장실 수리하면 250. 두드려보고 여기는 300 들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유비하려면 더 많이 드니까 이런 걸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이요. 등 LED로 바꿔야 되겠네. 그리고 이렇게 싱크대 150에서 200, 기억자는 200 정도 들겠네. 이게 가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여기도 뭐 신발장 40만 원, 50만 원, 여기서 타일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여기 바닥 타일 또는 이렇게 샤시 같은 걸 수리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진을 찍어 놓는 거예요. 왜냐면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사진을 못 찍었을 때는 기억을 하면 돼요. 아니면 내가 머릿속으로 여기는 수리비 얼마 정도 들겠다 계산을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몰래 사진을 찍는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찍을 수 있으면 찍되 아니면 찍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매물 정리는 에버노트랑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보통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매물 검토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하는 편인데 이 부분은 뒤쪽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관리를 할 땐 스캔 어플로 사용하고 에버노트로 관리를 해요. 그리고 임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캘린더로 관리를 해요.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관리 필수 어플 캠스캐너예요. 계약서를 정말 스캔한 것처럼 찍고 싶으시다면 캠스캐너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텍스트 부분이 정말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PDF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스캔을 해서 PDF로 해서 저는 에버노트에다 다 옮겨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네이버 캘린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몰입을 하고 있다 보면 깜빡하기 좋잖아요. 근데 네이버 캘린더에 알람을 다 맞춰놓으세요. 그리고 딱 계약을 하는 시점이 있으면 2년 뒤에는 전세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4개월 전으로 알람을 맞춰놓는 거예요. 이때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온오프의 개념을 바로 아셔야 돼요. 내가 이걸 하고 있을 때 딴 건 하나도 신경을 안 써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알람이 울리면 모두 전화.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단순화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세 만기라든지 세입자 연락 날짜 등 스케줄 등록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캠스캐너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사진을 찍으세요. 이거 가운데 있는 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이렇게 교재가 나오죠. 교재를 찍으시면 이 아래쪽에 표시가 있는데 이게 끝을 자연스럽게 맞춰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체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알아서 스캔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저장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어플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같은 경우도 계약하고 나면 이걸 어디 잘 보관해 두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계약서를 찍고 나서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언제 필요할지 몰라. 내가 외부에 있는데 아니면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부동산 연락 와서 계약서 보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딱 보고 이거 보내주면 되겠구나.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을 절약해야 돼요. 어떻게든. 그리고 네이버 캘린더 활용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 슬럼프 오신 분 있나요? 3주 만에 슬럼프 오신 분? 없나요?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이 슬럼프 오신 분들 있으면 저는 무조건 네이버 캘린더에 알람을 맞춰 놓으라고요. 그래서 진짜 시간별로 9시에 뭐뭐 할 거, 10시에 시세지도 할 거, 11시에 책 볼 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알람 울리면 내가 지루해 할 틈이 없어요. 내가 뭘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계속해서 시간에 맞게끔 불러가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슬럼프가 왔어도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일정 알람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투자에 전념하다가 온오프의 개념으로 나 진짜 뭐 하고 있다가 약 먹을 시간에 내가 12시에 만약에 12시에 약을 먹어야지 하면 계속해서 시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일하다가 알람 울리면 약 먹고 다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허비하게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나 투자에 전념하는 거죠. 그리고 강의 신청은 10분 전 알람이라고 해두는데 네, 요새는 휴가를 쓰시더라고요. 간사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휴가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네, 꼭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 아닌 팁을 알려드리자면 저도 사실 요새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좀 잘 되는 분께 여쭤봤을 때 했더니 그 지점마다 속도가 다르대요. 그래서 내가 하기 전에 속도를 미리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어플 같은 게 있는데 속도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 네, 다른 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고요. 이거 나가도 되는 거죠, 방송으로.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강의 신청, 원하시는 강의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세 트래킹. 저는 거의 격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시세 트래킹 하는 요일을 정해서 항상 시세 트래킹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루틴을 계속해서 만드셔야 돼요.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아, 지금 이 시간에 뭐 해야지? 이 시간에 책 읽어야지. 아, 이 시간에 운동 가야지. 이런 시간들을 루틴을 계속해서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루틴이 만들어지면 슬럼프가 올 가능성은 정말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슬럼프가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루틴이 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서는 슬럼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표를 한 달에 임장 30번이라고 해봐요. 그럼 슬럼프가 올 수가 있을까요? 매일 가는데?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달성을 한다면 슬럼프가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및 동료들과 일정을 공유할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한테 일정을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걱정하잖아요. 강의를 듣고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튜토리얼을 받고 있거나 할 때 전화를 못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미리 일정을 공유하게 되면 좀 걱정을 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공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여기 캘린더에 가시면 캘린더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전 내 캘린더를 공유한다고 했을 때 클릭을 하시면 캘린더 공유라는 게 나와요. 이 공유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내 캘린더를 저장하고 일정을 함께 관리하세요. 참여하게. 이거 주시면 최초 한 명이 캘린더 초대를 수락하면 이 초대장은 무효가 됩니다. 이건 한 명한테 하는 거, 이건 배우자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께 공유를 하고 이거 일정을 공유하면서 이거 나 오늘 강의 들을 시간이니까 좀 전화 연락이 안 돼도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걱정을 안 하게끔 해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알면 유용한 어플 그리고 기능이요.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두 번째죠. 처음에 이제 부동산 계약 및 세금 관련 필수 어플입니다. 여기서는 한국감정원, 그리고 부동산 계산기, 법무통이에요.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 가격통장, 청약 정보를 볼 수가 있고, 부동산 계산기는 부동산 중개수수로 이제 세금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법무통은 이제 견적을, 취득록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견적을 좀 받을 수 있어서 호갱을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감정원 어플이 원래 인기가 별로 없었던 어플이에요. 그런데 공시지가 요거 하나 때문에 엄청 떴어요. 공시가 1억 이하 물건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한국감정원의 기능을 본다면 여기 공시가격이 있어요. 공시가격 클릭을 하시면 이 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아파트에서 빠른 검색, 동네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클릭을 하시면 공시가가 나와요. 그러면 공시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세금이 얼마 나오겠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매수를 할 거라면 3억 이하인지 지방의 3억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과대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같이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분양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정보에 내가 원하는 보고자 하는 지도 그리고 시공사 또는 위치를 입력을 하게 되면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어느 건물이 어딘지, 위치가 어딘지, 시공사가 어딘지, 주체가 어딘지, 오직 공고일이라든지 세대수, 분양 문의 이런 정보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분양 정보까지 같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부동산 계산기예요. 여기 정말 많이 있어요. 중개보수, 등기비용, 대출이자, 보유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쭉 다 있는데 어떤 거 궁금하신가요? 어떤 궁금하세요? 네, 대답은 없지만 양도소득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실습을 할 게 아니라가지고 양도소득세를 클릭하게 되면 주택, 그리고 1주택, 2주택 그 이상 있어요. 그 이상 기본 공제가 있고 차익 조정, 공동명의,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임대사업자 있고 취득가액, 양도가액, 소요 경비가 얼마인지, 법무비가 얼마 들었는지 이런 거였죠. 그리고 보일러를 교체해줬는지 아니면 배수관을 고체해줬는지 이런 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취득일자가 언제인지, 양도일자가 언제인지 이걸 다 기입을 하고 나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누르시면 돼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죠? 양도 차익이 3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취득일자, 양도가액, 양도일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과세표준이죠. 얼마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얼마에 대한 세금이 매겨지는지. 과세표준이 3억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 양도소득세 플러스 지방소득세에서 총 납부 금액이 나와요. 이게 1억 5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는 거죠. 어때?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이거 벌었잖아요. 세금 더 적게 내고 싶으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 지역이 아닌 곳이 있잖아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정 지역이 됐을 때도 가지고 있는 게 좋은지.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돼서 중간에 맞게 되면 얼마 이상이 돼야지 지금과 같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지, 그럼 그 아파트 가격이 그 가격으로 갈 건지, 이걸 판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언제 팔지 매도 타이밍이 나오는 거거든요. 매도 시기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도소득세만 말씀을 드렸지만 나머지 증여를 할 거면 증여세라든지 상속할 거면 상속세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유세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 세수가 난다면 보유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아요. 네, 다음 본무통입니다. 본무통은 이제 좀 가격을 입찰식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지역에 취득세라든지 이런 거 견적을 내고 싶을 때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양도표에서 다 말할 거다. 저는 얼마 수수료를 받겠습니다. 얼마 수수료를 받겠습니다. 이랬을 때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좀 활동을 하는 업무사가 많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일 싼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견적 요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2억 4,800짜리 물건을 견적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지방교육세도 있고 인지대도 있고 증지대도 있고 보수료도 있고 부가가치세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수료로 주는 부분은 보수료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15만 원에 한다, 20만 원에 한다라고 하는 거는 보수료예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15만 원에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취득세,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셀프 등기를 해도 나가는 돈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셀프 등기를 하면 줄일 수 있는 돈이 되는 거겠죠. 이건 줄일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퀴즈를 드릴게요. 제가 등기를 받았어요. 등기를 하고 나서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 건데 견적을 받았어요. 분명 15만 원이라고 하고 견적을 받은 거예요. 봤더니 보수료, 부가세, 15만 원이에요. 와, 저 15만 원이다 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어야 될까요? 한번 따져봐야 돼요. 취득세 똑같이 있죠. 교육세 똑같이 있어요. 농특세는 이제 갈 데 없는 거고, 인지대 같은 경우는 인지대 있죠. 증지대 있어요. 근데 등본 재증명 있나요? 없나요? 없죠. 취득세 신고대 이전 채권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취득세 신고대는 4만 원. 이거는 필요한 돈일까요? 필요하지 않은 돈일까요? 그렇죠. 그러면 6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저는 15만 원인 줄 알고 한 건데 6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되니까 22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전화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전화를 해야죠. 그래서 15만 원에 하기로 했는데 이 두 개의 금액은 좀 더 플러스가 된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이 금액을 빼주시더라고요. 취득 신고세. 그래서 2만 원 플러스 더 내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걸 만약에 모르는 경우는 어떤 현상들이 생길까요? 여기서 한 20만 원 한다고 해도 여기서만 20만 원이 나오고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정말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는 데가 있어요. 보수료가. 평형에 따라서 보수료가 달라지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맞을까요? 바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좀 잘 알고 있다면, 그리고 말이 통하는 법무사를 구할 수 있다면 저는 얼마에 좀 해줄 수 있냐 물어보고 좀 더 저렴하게 할 것 같아요. 저도 가능하면 워낙 거기서 말하는 금액을 다 드리긴 하는데 너무 과하다 싶으면 좀 깎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부르는, 실제로 막 3억짜리 집을 계약하는데 500만 원 정도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부 다 앞에서 500만 원을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보수료만 100만 원 넘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과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어디께 필요한지를 잘 보면 돼요. 취득세, 지방교육세, 인지대, 증지대, 그래서 이전 채권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구나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분할, 이제 분위 인정하실 때 화면 분할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실행 어플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세 개 중에 제일 왼쪽에 있는 거예요. 실행 어플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우리가 열어봤던 어플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여기 어플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분할 화면으로 열기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분할 화면을 열었어요. 열고 나면 또 이렇게 나와요. 분할 화면을 열렸던 게 위로 가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화면을 열 수 있을지, 이거는 내가 열어봤던 화면 중에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여기 검색이 있는데 검색에서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어요. 지금 화면 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때 분할 화면을 쓰시면 임장할 때 편해요. 내가 그린 루트를 보면서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호갱론을 보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루트를 맞게 가고 있나? 가격은 얼마인가? 이걸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네이버 부동산을 업데이트를 하셨다면 분할 화면으로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호갱론으로 대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플을 두 개 해놓고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면 돼요. 아니 지도를 좀 더 크게 보고 싶다면 이걸 컷을 밑으로 내리면 이 화면이 더 커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앱 프로그램입니다. 이미지 컴포짓 에디터예요. 이거 제가 왜 찾게 되냐면 처음에 시세 지도를 그리는데 제가 동이 나오는 시세 지도를 그리고 싶었어요. 동까지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한 장 한 장 한 땀 한 땀 그린 거 보시나요?
도로를 맞추려고 눈이 진짜 빠지려고 진짜 방향키 누르면서 맞춘 거예요. 근데 이거 지도를 그리고 맞추는 데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도 그리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러다가 이 앱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이미지 컴바지 에디터가 나오는데 이 세 장,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분당 순회 쪽이에요. 이 세 장을 좀 연결되는 걸 놔두고 이렇게 세 장을 캡처를 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돼요. 다 영어지만 정말 간단해요. 이렇게 파노라마를 하면 돼요. 이걸 하시고 그러면 이미지 오픈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합치고 싶은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건 장수가 상관이 없어요. 더 많이 있는 장수세요. 열기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다 영어지만 아주 간단해요. 넥스트가 아니고요. 네, 넥스트를 눌러요 처음에. 그리고 이렇게 바로 합쳐줘요. 이 다음 스텝이 합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크롭 강렬인데 여기는 원하는 것만큼 자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 자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자르고 나서 이걸 밖으로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거 하는데 얼마 정도 걸릴까요? 정말 이미지만 캡처해놨다면 10초면 다예요. 제가 1시간, 2시간 걸려서 했던 게 10초만 된다니까 어때요? 네, 그래서 알아야 돼요. 저도 이거 알고 나서 카페에 공유를 했어요. 카페에 제가 하는 공유를 했는데 항상 이렇게 시세 지도를 그리거나 아니면 지도를 그리는 수업이 끝나고 나면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려요. 어디 찾아가지고 댓글 달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지금 다운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밑에 댓글에 보니까 어디서 다운받아야 되는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서 이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택지 정보 시스템이요. 택지가 어디 있는지 많이 헷갈리잖아요. 여기가 택지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그때 여기 들어가시면 좋아요. 지구.go.kr이에요. 택지 정보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이제 지도 서비스를 가시면 돼요. 주제별 통계, 자료 제공도 있는데 지도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 사업 지구 경계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분당 같은 데 보면 벌써 일기 신도시가 진행이 됐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공이 완료된 거예요. 여기 고덕 같은 경우도 준공이 되고 있는 곳이죠. 준공. 회색이 된 게 준공이에요. 강동구 이제 고덕 신도시 준공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부분 준공이 된 건 노란색, 실시 계획인 거는 파란색, 그리고 녹색은 개발 계획, 빨간색은 지구 지정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됐을 때, 아, 여기도 이제 개발이 될 수 있겠구나. 여기가 택지 지구가 되는구나. 택지 지구가 벌써 되어 있는 거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택지 지구를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가 택지 지구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필수 어플.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 이거 혹시 바탕화면에 월급쟁이 부자들 없으신 분 있나요? 네, 손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실망입니다. 아, 장난이고요. 네,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 꼭 바탕화면에서 자주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글들이 있잖아요. 있을 때마다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선 즐겨찾기 게시판에 등록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즐겨찾기 게시판. 여기 별표만 누르시면 바로 즐겨찾기가 돼요. 즐겨찾기 게시판 등록했으면 별표 누르면 즐겨찾기 게시판 등록이 되고 여기서 피드로 받으시겠습니까? 새 글 구독하기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글들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알람이 뜨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람 받는 곳이 많고 그래서 여기 전체 게시판이 있고 즐겨찾는 게시판이 있어요. 즐겨찾는 게시판을 가게 되면 제가 즐겨찾기 해놓은 게시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실준반 분들은 어떤 게시판을 주로 봐야 될까요? 무조건 10억 달성기는 무조건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실전 투자 경험담 꼭 보셔야 되고 멘토 튜터 칼럼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월부 레전드 경험담, 베스트 경험담 이 부분들은 꼭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걸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드릴게요. 칼럼을 읽고 느낀 점, 적용할 점을 댓글에 다셔야 돼요. 지금 이 글들이 있어요. 코로나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을 위한 너가 아닌 글인데 여기 댓글에 보면 열반 33-12, 33-9 이렇게 쓰여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열반 33기 12번째 칼럼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보통 66일 과제로 5개를 보고 있어요. 하루에 5개씩 보고 이렇게 칼럼 읽고 느낀 점, 적용할 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10중반 분들은 몇 개를 하시겠습니까? 온라인 분들 기대하시고 계세요. 몇 개 하실래요? 네,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 최소한 5개씩은 하는 습관이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5개를 본다고 해도 보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물론 읽는 데는 2분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신에 느낀 점, 적용할 점 쓰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걸 보고 와서 행동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내가 실제로 행동이 바뀌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 2분보다 5분보다 훨씬 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하는데 처음에 좀 오래 걸릴 수 있어도 나중에는 키워드 뽑고 그리고 느낀 점 그리고 내가 벤치마킹 할 때 뽑는데 시간이 점점 줄 거거든요. 그러면 5개 보는데도 20분 안쪽 처음에 20분 걸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10분 정도로 될 거예요. 그렇게 자주 읽는 습관을 기르시고 루틴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시간을 획기적으로 아껴주는 툴이에요. 에버노트와 이제 구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에버노트 활용법입니다. 에버노트 유래. 조금 전에 에버노트가 이게 무슨 모양이죠? 코끼리예요. 왜 코끼리 로고를 사용할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죄송하신 분 빼고. 이거 제가 항상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한 분 맞추셨어요? 네, 없는 것 같네요. 이게 미국 혹시 살았던 분이라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코끼리는 절대 잊지 않는다. 정말 코끼리가 서식지에서 벗어나서 멀리 여행을 갈 때도 있어요. 근데 멀리 가고 나서도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요. 그만큼 기억력이 상당히 좋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기억력이 물론 다 좋으실 거예요. 너무 뛰어나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억할 거 많잖아요. 몇 개 잊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잊어도 되는 거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때 그거 전부 다 에버노트한테 위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말 에버노트는 저도 항상 에버노트를 달고 살거든요. 뭐 일만 있으면 뭐 링크 같은 거 있으면 전부 다 에버노트에 다 넣어놔요. 대신에 제가 검색하기 좋은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그런 방법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에버노트일까요? 일단 저장이 너무 좋아요. 무엇이든 기록 가능합니다. 사진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텍스트, 파일까지 모든 게 다 저장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PDF라든지 뭐든지 다 넣어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화가 좋아요. 내가 PC에 작업하다가 갑자기 나갈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가잖아요. 핸드폰은 똑같이 내가 수정해놓은 거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도 배터리가 낮아서 태블릿을 쓰는데 태블릿까지도 다 똑같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에버노트예요. 그리고 공유 기능이 좋아요. 아마 에버노트 공유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때 내가 썼던 글들이나 아니면 내가 임자보 쓸 때 요약 정리를 해놓았던 거 이거 편하게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 가지 저장, 동기와 공유 이것 때문에 에버노트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기초부터 말씀드릴게요. 설치하는 것부터. 네, 모바일 설치. 이거는 플레이스토어 와서 에버노트 검색하시면 제일 위에 떠요. 그러면 여기서 설치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치하시고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PC도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PC에서 에버노트를 검색하시면 가장 위에 뜨는 게 있어요. 에버노트.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위쪽에 다운로드가 있어요. 이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고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라든지 꼭 한번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교재에 가능한 많이 포함시켰으니까 교재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셔도 되고 혹시 주변에 미리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기초적이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고 처음에 이용하실 때는 무료 버전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게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원래 베이직, 프리미엄, 그리고 비즈니스였어요. 근데 바뀌어가지고 프리, 퍼스널, 프로페셔널로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사용하면 될까요?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무료 버전 쓰세요. 기능 웬만한 거 다 있어요.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퍼스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000원짜리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사용하는데 여기 좋은 점이 이거예요. 장치수 제한 없이 동기화가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집에서 PC로 쓰다가 그 다음에 핸드폰을 써요. 그리고 나서 회사 컴퓨터 써야 되는데 회사 컴퓨터로는 안 되는 거죠. 2대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퍼스널로 가게 되면 되는 거죠. 무제한이니까. 그래서 이런 장치수에 제한이 없게 쓰시려면 이제 좀 유료 요금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지 문서 PDF 안에 내부에 텍스트까지 검색을 하려면 이제 퍼스널에서 좀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도 웬만한 건 다 돼요. 2대까지 사용 가능하죠. 그리고 PDF 영수 이거는 다 문서 첨부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대신 여기 안에 있는 이미지 안에 있는 문서를 검색을 하려면 좀 더 높은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프로페셔널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더 필요하다는 좀 고용량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해도 되지만 저는 처음에 프리로 사용하시다가 이제 진짜 이제 사용해볼래. 그리고 또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유료 버전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보시면 참 카페에서 좋은 글들이 많았어요. 에버노트를 정말 저렴하게 월에 약 500원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어요. 다들 아르헨티나로 가시더라고요. 네, VPN 써가지고 아르헨티나 화폐로 결제를 하세요. 그러면 좀 저렴하게 결제를 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게 좀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더니 여기 제 홈페이지에서 제일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학생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학생 할인이라는 게 학생증을 뭐 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재학 증명서를 보내거나 이거 아니에요. 그냥 이메일을 학교 계정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대학교 때라든지 아니면 뭐 고등학교 때라든지 그런 학교 계정을 알고 있다면 그걸로 등록을 하세요. 그러면 학생 할인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50%면 월에 3,000원 정도니까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내가 무슨 이메일을 썼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좀 그냥 공짜를 쓰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다 보면 이메일이 하나 날라올 거예요. 할인 행사. 에버노트 퍼스널을 40% 할인가에 구입하세요. 제가 이걸 강의하기 전에 만들면서 이게 좋은 기회다 생각을 했는데 강의하는 기간이 지더라고요. 10월 3일까지였어요. 그래서 넘어갔지만 이 기능은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자주 하는 편이에요. 새학기에도 분명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베이직으로 쓰면서 기다리고 있으세요. 그리고 할인할 때 다시 이걸 구독을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쓰고 있다가 할인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버노트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에버노트로 시간 관리도 하고 있고요. 독서 정리도 에버노트로 해요. 그리고 강의 정리도 에버노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도 에버노트에 다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정말 에버노트 없으면 저는
예전에 한번 에버노트가 살짝 잘못돼가지고 제 한글로 됐던 게 전부 다 한자로 바뀐 적이 있었어요.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시 복원시켜서 좀 고생을 했는데 정말 에버노트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모든 걸 다 에버노트로 관리한다고 볼 수 있고 처음부터 이제 에버노트의 구성, 그리고 에버노트의 기능, 에버노트의 활용 순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 구성입니다. 에버노트의 노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윈도우 환경이나 보통 윈도우를 쓰는데 윈도우 환경은 다르거든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돼요. 윈도우 화면 안에 들어가면 상위 폴더가 있고 하위 폴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파일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하위 폴더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폴더 안에 폴더, 폴더 안에 폴더, 폴더, 폴더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에버노트는 아니에요. 에버노트 같은 경우는 스택 안에 노트북, 그 다음에 노트예요. 그러니까 스택이란 말은 쌓아둔다는 건데 노트북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하나의 노트북이 되고 그 안에 노트북 안에 있는 게 노트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구조로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임장 보고서, 교재 안에 임장 보고서 예를 들어 보면 스택이에요. 이 큰 임장 보고서 하나가 스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북. 이렇게 임장 보고서 폴더 안에 강남 임장 보고서가 있을 수 있고 송파 임장 보고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노트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지 결정 노트라고 불리는 직장 교통 학교 환경이 있을 텐데 이거 하나하나가 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실준방 교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실준방 교재 하나를 통째로 묶어두면 스택이 되겠죠. 강의 1강, 2강, 3강, 4강이 있는데 1강이 이제 노트북이 되겠죠. 그리고 교재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가 이제 노트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위 개념, 하위 개념만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메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바뀌었어요. 업데이트가 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삼선을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떠요. 저 보면 2015년 11월부터 에버노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거의 5년, 6년이 다 돼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쌓였을 때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스택이에요. 이렇게 책이 좀 쌓여져 있는 모양이 있죠. 이게 스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노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단위가 스택, 그 다음에 노트북, 그 다음에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버노트 기능, 여기서부터는 중요하니까 조금은 천천히 하더라도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은 이 한 챕터 끝날 때마다 저장하고 한번 해보시고 저장하고 한번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노트 만들기, 노트북 만들기, 스택 만들기, 에버노트의 검색 기능, 음성을 텍스트 파일로, 그리고 공유하기, 이 기능을 전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 노트 만들기예요. 처음 이제 메인 화면에 있을 때 이렇게 만들기 버튼이 있어요.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노트를 만들 거냐, 작업을 만들 거냐, 이거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노트를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노트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 노트 작성을 해주실 때 이렇게 텍스트 들어가요. 그리고 사진도 들어가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들어가요. 그리고 파일, 이렇게 뭐 PDF 파일이라든지 PPT 파일이라든지 엑셀 파일이라든지 이런 파일들까지도 다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냥 노트 만들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쓰시면 돼요. 편하게. 그래서 저 같은 뭐 칼럼 같은 거 쓸 때 칼럼 S 주제 같은 거 내용 같은 게 떠오르잖아요. 그럼 무조건 에버노트에서 칼럼, 뭐 아이디어 저장, 뭐 이런 폴더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 저장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를 만든 다음에 다 밑으로 계속해서 저장시켜 놓는 거예요. 항상 생각이 날 때마다 좀 메모를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에버노트의 가장 좋은 점이에요. 그다음 노트북 만들기예요. 여기 보시면 또 선 3개짜리가 있어요. 여기 왼쪽 아래쪽에 삼선에 이제 클릭을 하시면 여기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위쪽에 노트북에다 플러스된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노트북의 이름을 쓰게 되고 노트북 이름을 쓰게 되면 그 다음에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노트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노트북은 플러스로 해서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택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스택은 이제 여기 노트북 있잖아요. 노트북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스택으로 이동이 나와요. 이거 노트북 삭제, 노트북 이름 바꾸기 이게 많은데 여기서 스택을 만들 거라면 스택으로 이동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 이때 새 스택으로 이동을 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스택으로 이동을 할 건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스택으로 이제 들어가게 할 거라면 스택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새 스택을 만들 거라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돼요. 새 스택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스택을 클릭을 했다면 이름을 쓰고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픈 채팅 지름답이었는데 여기 5번에 여기 5번 지름답 있죠.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택을 생성하고 스택으로 넣어주는 것까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버노트의 검색 기능이요. 저는 사실 에버노트 메모하는 것도 있지만 검색 기능이 좋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거의 90%의 이유거든요. 왜냐면 검색이 너무 용이하게 돼 있어요. 검색이 너무 잘 돼요. 그리고 검색하는 게 정말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노트에 검색하려면 근데 좀 잘해야 돼요. 왜냐면 문서를 한 5년, 6년 동안 저장했다면 문서가 몇 개나 쌓여 있을까요? 정말 많겠죠. 근데 거기다가
분당이란 키워드로 분당을 검색하면 문서가 몇 개나 뜰까요? 못 찾아요. 그냥 네이버에서 기사 검색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키워드 검색을 할 때는 최소한 2단위 이상 검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분당이라면 분당 무지개처럼 단지를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분당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정말 여러 개가 있었는데 분당 무지개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검색 결과가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를 더 많이 더 선정해서 검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최소 2단어 이상. 3단어로 하게 되면 더 좋은데 3단어 기억이 날지 안 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2단어 이상 검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미지 첨부 파일 검색이 가능해요. 이렇게 온누리 고민하고 검색을 해요. 근데 실제로 3본 부동산 명함 텍스트는 이거